지금부터 우리 사회 안의 파시즘, 재능교육 투쟁의 교훈과 과제라는 주제로 김용규 전국 좌파연대회 상임대표 동지께서 강연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방금 유재훈 동지로부터 소개받은 김용규입니다. 우선 먼저 제가 목차를 보시면 강사 자신 소개에 있는데 간단하게 오늘 강의에 도움이 됐을 때 간단하게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경력만 이야기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저 인하대학교 교수로 온 지가 제가 그때 85년도에 제가 인하대학교 교수로 왔고요. 그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만 마시아마자 곧장 왔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사회과학연구소 그때 소장을 했습니다. 제 경력에. 그 사회과학연구소 소장은 이것도 그때 대학이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연구소 소장까지도 그때 선거로 그때 제가 최초로 선거로 당선됐는데 총장은 임명 못하겠다. 한 달 후쯤에 겨우 임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셉에 이제 회장을 했고요. 이때는 참 우리 인하대가 그때 진짜 민주화 투쟁이 있어가지고 핵심적인 그때 참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그때 저보고 이제 회장을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회원들이 건 90% 가까이 전부 다 동의해가지고 제가 이제 회장했는데 그때 이제 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모가지가 됐죠. 제가 해고당했습니다. 그때 어차피 투쟁을 하다 보니까 해고됐고 그러고 이제 3년 후에 제가 이제 복직을 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사회당을 이제 그때 꾸려가지고 청년진보당에서 사회당 이름을 바꿀 때 그때 제가 개입해가지고 그 사회당으로 바꾸어서 그때 이제 사회당 당대표하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에 대통령 선거에 제가 출마했었습니다. 그게 2002년도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진보신당과 사회당이 통합하는 바람에 현재 진보신당 당원이고요. 당에서는 저를 고문이라고 그럽니다.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고문이라고 배워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전국 좌파 연대회의를 지금 인천 지부를 꾸렸고 오늘 이제 서울 지부에서 와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의하기 전에 그때 우리 황성길 선생께서 그때 강의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재능 투쟁을 놓고 가만히 보니까 이 파시즘이다 이거 라는 걸 제가 좀 느꼈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 안의 파시즘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그 목차대로 간단하게 우선 먼저 보면 우선 서론 부분에 보면 파시즘에 대한 규정입니다. 파시즘에 대한 규정은 옛날에 제가 1958년도지요 아마 예 1956년도입니다. 56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폴 스위즈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의 마르크스 경제학자인 폴 스위즈 이 양반 책을 내가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때 80년도에 그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양반 책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학자들 그 다음 책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 전에 이제 폴 스위즈가 쓴 자본주의 발전의 발전의 이론 그래가지고 그게 56년도에 재개정된 거죠. 거기에 보면은 폴 스위즈가 파시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사회과학적인 정의를 내립니다. 거기서 제가 오늘 그걸 다 옛날 책 먼지 탈탈 털어가지고 한번 다시 봤습니다. 보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최근에 일반 사회과학에서 어떤가 하고 보니까 21세기 정치학 계산을 한번 읽어봤더니만 이것도 같이 해서 제가 파시즘에 대한 규정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지만 파시즘은 탄생의 배경은 주로 경제학자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혼란하고 공황이 벌어졌을 때, 사회가 불안정할 때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정치 또는 경제적인 그런 운동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만
21세기 정책 계산을 보니까 특히 그 하나의 정치적 이념과 운동을 이렇게 균형을 짓고 좀 협의로는 22년부터 40년, 그러니까 1922년, 40년에 있었던 그 무솔리니 체제를 협의로 봐서는 그걸 파시즘으로 이렇게 부른다라고 일반화됐다고 보고, 그 후에 이제 독일의 나치즘이라든지, 그리고 또 일본의 군국주의, 스페인의 프랑코주의 이런 것들까지도 국가적인 운동으로 확대되는, 그게 이제 파시즘의 일반적인 운동으로, 국가적인 운동으로 가는, 그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비중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은 학문적인 정의를 내리면은요, 내셔널리즘의 하나의 과잉 체제가 파시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치학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셔널리즘 민족주의 또는 애국주의라고 부릅니다만 민족주의로 하겠습니다. 민족주의가 과잉이 됐다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 민족주의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20세기 그때 넘어오면서 그 당시 물론 막스가 세계적인 노동운동, 그래서 좀 이른바 세계주의를 주장을 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한 코너로 몰리기 시작했던 자본주의 국가들이 민족주의를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폴 스위지를 보면은 파시즘을 딱 세 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파시즘은 기본적으로 제국주의다. 제국주의 하는 산물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그 전제하에서 파시즘은 바로 세 가지, 즉 민족주의하고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민족주의, 그 다음에 군사주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인종주의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파시즘을 정의를 내립니다. 제가 볼 때는 대충 스위지의 이 파시즘이라는 규정이 대충 맞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특히 이제 파시즘의 그 문제는 우리 특히 노동자들의 운동, 이 계급에 대한 운동, 이 갈등을 배제를 하고 국가의 통제나 탄압 이런 것들을 아주 기본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하고는 정반대되는 그런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보면은 또 스탈리니즘이라는 전체주의와 비슷한 파시즘을 그렇게 또 보기도 하죠. 이거는 무슨 자본주의적인 개념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방 폴 스위지가 이야기한 대로 세 가지 차원에서 바라보자면 이제 민족주의에 대해 가지고 파시즘은 민족주의는 하나의 어떤 사회 현역이 필요하다는 민족주의 역동적인 측면을 파시즘은 상당히 강조하는 차원에서 파시즘은 보다 근대주의적인 그런 하나의 성격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게 보면은 파시즘의 하나의 기술적인 합리주의 같은 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파시즘은 과거를 회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장래에 진보적인 차원에서 민족주의를 겨냥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점들이 보면은 나치즘 같은 경우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대중의 지지를 받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민족주의를 옹호하면서 민족주의의 앞으로의 변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특히 중산층 중심의 그런 대중의 옹호를 받았다 하는 이런 규정이 대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인종주의 문제인데요. 인종주의는 잘 아시다시피 반유대주의, 엘리트주의, 또 우생주의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파시즘 주장하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어떤 민족주의적인 이런 측면이 아닌가 하는 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특히 우리가 말하는 엘리트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어떤 선진국 중심의 민족주의 이런 것들로부터 배제된 하나의 사회 내의 하나의 파시즘적인 그런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종주의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성소수자, 요새 우리 성소수자 문제, 동성결혼 문제 이런 것들 보면은 이 파시즘은 그런 거하고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죠. 옛날 아리안주의 그래가지고 또 했다시피
요새 말하는 이 성소자 문제, 이런 거는 아예 파시즘은 절대 반대하는 그런 이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이 자유주의 그리고 의회주의 있죠. 자유주의, 의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가지고 아주 적대적인 그런 운동입니다. 특히 정치적인 운동인데 이거는 결국 이 사람들이 중산층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른바 대중민주주의 차원에서 승리하면서, 그리고 파시즘은 반드시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한때 보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그 파시즘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대중의 지지가 없는 파시즘이라는 그런 글쓴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사실 파시즘이라고 볼 수가 없죠. 대중의 지지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파시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그 간전기에, 전강기에 파시즘이 아주 극도로 이 사회에 이렇게 된 것도 결국은 대중의 지지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결국 이제 자본주의 경제적인 불안, 이게 아마 가장 큰 이유고요. 결국은 중산층들이 결국은 국가의 결국은 발전에 결국 지지하고 한 것도 결국 경제에 좀 잘 되면 좋겠다. 요새로 보면은 우리나라 사정 같은 경우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이 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금방 이야기했던 폴스위주의 세 가지 차원, 이게 지금 20세기뿐만 아니라 21세기에 지금 우리 국가 사회도 미치고 있는 파시즘의 일반적인 속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 폴스위주의 책은 제4부의 제국주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대적인 21세기 현재도 보면은 파시즘은 인종 분쟁 같은 거라든지요, 테러리즘 같은 거라든지, 아랍군의 종교 원리주의, 이런 것 전부 다 파시즘적인 현대적인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민족주의, 군사주의, 인종주의, 이 세 가지를 21세기 초,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파시즘의 근본적인 속성이라고 이제 규정을 짓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파시즘에 관한 이제 국가 사회 운동으로서 파시즘에 관해서 이제 한번 보면요. 특히 여기 원초적 파시즘하고 파생적 파시즘, 이건 제가 이제 부른 건데요. 원초적 파시즘 개념, 이거는 제국과 민족 체제, 이거는 바로 옛날에 스탈린주의를 추진했던 정치 경제학자들, 러시아에, 그러니까 그 당시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를 주장했던 그런 러시아의 정치 경제학자들이 그 당시 세 가지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바로 계급 모순과 민족 모순, 그다음 체제 모순이라고 하는 3대 모순.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 바로 이걸 원초적 파시즘이라고 저는 이제 규정을 지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때 이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에 관해서 저는 그때 사실 그 당시 국독자가 그 당시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우리나라도 국독자, 국가독점 자본주의가 그 당시 운동권에서 우리 사회에 대한 성격 규정이 있어가지고 국독자가 가장 유행했었고요. 80년대, 16, 90년대까지도 국독자. 그래서 국독자를 그 당시 저는 좀 옹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 원초적 파시즘이다,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근본적인 세 가지의 모순을 본다면은 제국과 민족 체제, 이 모순으로 보면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후에 이제 신자유주의가 이제 등장했습니다만, 보면 이제 이 계급 모순은 노동과 자본 간의 모순입니다. 알다시피. 여기서 이제 노동해방이 우리가 추구했던 이념이고요. 특히 이제 바로 이 자본적의 노동에 대한 착취가,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 원초적인 파시즘으로 이렇게 규정을 지었고요. 두 번째 이제 민족 모순, 이거는
각 민족, 민족대의,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간의 하나의 모순인데, 이거는 바로 그 당시 우리 운동 쪽에서 민족 해방이 바로 그 당시 우리의 입장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제 이 민족 해방이라는 개념은 주로 이걸 이제 운동을 활용한 쪽이 이제 우리가 오늘 주사파라고 불려지는 쪽인데, 그때 이제 바로 우리가 통일운동과 연계되는 민족해방 이퀄 통일운동이다 라고 주장했던 상황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어떤 민족의 어떤 독립이라든지 이걸 가로막는 이런 제국주의 세력을 여전히 제 두 번째 원초적 파시점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체제 모선은 그 당시 자본주의와 이 사회주의 간의 모선입니다. 오늘날 여기서부터 그때 이제 운동 차원에서는 인간 해방이라는 그런 말이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이만 나왔고, 그래서 그때 자본주의가 그 비인간적인 이런 착취나 억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전히 이거는 오늘 여전히 원초적인 파시즘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해방을 노동 해방, 민족 해방, 인간 해방을 가로막는 것들을 그냥 파시오적인 세력이다라고 규정지어도 되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약간 이제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요. 특히 이게 이 계급 모선부터 나오는 이 자본가 계급의 착취와 억압에 대해 가지고 오늘 우리나라 재벌 체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재벌을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원초적인 이 파쇼 세력이다라고 규정지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잘 알겠지만 일반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정리해고 강행,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 이런 것들이 바로 전형적인 자본주의 착취와 억압으로 보겠고, 지금 또 추가하자면 여성과 아동에 대한 노동 이런 것도 중요한 자본주의 착취를 노리는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자면은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그 민족 해방 문제, 이런 문제는 어제 제국주의 하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제3세계 노동운동, 그걸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정글제시 같은 데서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노동자들이 그건 결국 세계적인 독점 자본들의 착취가 바로 제3세계에 직접 미치고 있는 걸 현장을 그대로 볼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전형적인 제국주의, 파쇼라는 알 수가 있고, 또 그가 어제 이제 인신매매 운동, 어제 특히 제3세계에서 지금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그 인신매매 운동이에요. 휴먼 트래피킹이라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그 사건인데, 이것도 하나 이 제국주의 파쇼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여전히 그런 비인간적인 착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보면은 이제 체제적인 문제인데, 체제적인 문제는 결국은 체제 모순이 그때 봉합이 된 게 우리가 보면은 그 당시 냉전이 이제 봉합돼가지고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등장을 했죠. 80년대에 등장을 하면서 그 신자유주의 체제로 이렇게 결국 봉합이 됐는데, 이게 신자유주의를 현재 지지하는 현재 이 독점 자본들의 세력을 보면은 얘들 파쇼적인 측면을 보면 그 정책들이 민영화 문제, 잘 알다시피 금융 자유화 문제라고 또 보면은 재정 긴축 있죠. 재정 긴축, 반복지, 재정 긴축 정도. 어제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목 같은 거 전부 다 이 재정 긴축에 따른 국가에 대한 반란이죠. 반란이고, 금융 자본 자유화에 대해서는 금융 투기의 월스트리트에 대한 이걸 꺾어야 되겠다. 월스트리트 점령하자. 이게 바로 이제 그래서 나온 거고. 그리고 또 어제 주장하는 환경 파괴 운동, 환경 파괴에 대한 우리 이것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 번째 원초적 파시점인 체제 방해가 관련된 체제를 봉합하면서
명절이 끝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가 되면서 거기서부터 등장하는 원초적 파시즘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적 파시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파생적인 파시즘에 대해서는 국가, 정당, 인민 이거는 이제 바로 그 레닌이 그때 주장했던 국가, 정당, 인민의 3주체에 의한 혁명론에서 나오는 3주체입니다. 제가 이제 그 아까 전에 원초적 파시즘, 파시즘을 이렇게 시기적으로 좀 구분이 되는데요. 원초적 파시즘은 오히려 국독자에서 나오는 그 모순을 기초로 해가지고 원초적으로 말을 붙였고, 사실 그 이전 주장했던 레닌의 그 국가, 정당, 인민이라고 하는 혁명 주체적인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이건 오히려 파생자라고 봤는데, 저는 이제 이 국가와 정당, 인민은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어떠한 체제에서도 또 어떠한 민족에서도 어떠한 계급에서도 반드시 따라다니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보다 좀 현실에 가까운 운동으로서의 파시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파생적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파생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국가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 노동자 국가를 추구하는 우리 뭐 운동 차원에서 보면 노동자 국가가 결국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국가입니다. 이걸 이제 보면 우리가 공산당 선언에서 제 3단계의 마지막 살기 국가, 그게 바로 이 노동자 국가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노동자 국가가 아니라면은 과연 파시오 국가인가 하는 문제, 그거는 물론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대체로 자본주의 국가, 그 공산당 선언에 보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우리가 나눠가지고 그 단계를 구분하는데, 첫째는 민주적인 승리, 인민들의 민주적인 승리부터 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제 경제적인 정리로 들어가가지고, 두 번째부터는 모든 이제 자본가들을 통제하는 쪽으로 들어가면 2단계. 마지막 3단계가 이제 자본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른바 노동자 국가라고 하는, 그렇게 3단계로 들어드는데, 여기서 제가 볼 때 특히 국가주의 자체가 사실은 옛날부터 이 파시즘의 근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옛날에 고대국가 들어서면서 국가 자체가 왜 생기냐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가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자본가 계급의 하나의 전술이라고 보자면은 국가 그 자체가 이미 파시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라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파시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하나의 집단, 조직이라고 본다면은, 이걸 권력이라는 게 여기에 분명히 개입이 됩니다. 권력은 뭐 우리도 잘 알다시피 물리적인 물리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더구나 우리가 뭐 군사라든지 경찰, 뭐 교도소 등등등 이런 물리적을 갖고 있는 국가 권력 그 자체가 결국은 모든 인민들을 자본주의 착취에다가 묶어두는 그런 하나의 어떤 가장 원초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원전 안에 파시즘에서의 가장 최초의 파시즘적인 그 바로 조직이 바로 국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아마 그 옛날에 우리가 동양 사회에서의 그 왕조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거기도 맨날부터 이 국가라는 것이 우리가 동양적인 전제군주로 오랫동안 국가가 아주 절대적으로 지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국가의 바로 속성을 그대로 이야기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당입니다. 정당인데 현실적으로 볼 때 국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당, 한 파생적인 파쇼로 보는데, 정당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많은 측면에서 정당의 본질은 이념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념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우리가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이념, 그리고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에서 이념이라는 건 있습니다. 있는데 이데올로기라는 측면, 이런 측면이 이념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은 결국은 그 이데올로기, 이거는 정당에 만약 어떤 이념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은 이런 이념들은 파쇼적인 이념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한번 봤는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파쇼적인 이념이다 그렇다면 이 교조주의야말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개척해야 될 파쇼적인 그런 이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조주의에 대해서는 이건 오늘날 지금 운동권에서는 패권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조주의의 현실화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른바 수정주의인데요. 수정주의는 옛날에 계량주의, 옛날에 그때 이제 러시아 혁명 전에 그래서 베른슈타인이라든지 카우츠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수정주의가 바로 계량주의의 원조입니다. 원조. 오늘날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이 계량주의로 나가자마자 이제 레닌은 그 사람들 공격을 하죠. 그냥 대표적인 아주 중요한 책이 이제 국가의 혁명이고, 그 이전에는 바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책. 그거 보면 아주 특히 계량주의에 대한 카우츠키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결국 계량주의는 결국은 분열주의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닌이 볼 때는 계량주의 주가 안 되니까 저거 그냥 그만두라라고 결국 계속 압박을 가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볼셰비키와 이제 볼셰비키로 다수를 차지하면서 바로 이제 결국 레닌이 결국 승리하게 되는데, 결국 선거로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 하나 중요한 하나의 지점입니다만, 그래서 멘세비키를 소수파로 만들어버리고, 멘세비키 파들을, 그러니까 바로 계량주의자들을 소수파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수파로서 레닌의 바로 그 다음 사회민주주의, 그 당시 레닌의 사회주의가 그 당시 이제 다수파로 정리하면서 이제 그게 러시아 혁명의 아주 주된 동력이 됐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이게 수정주의가 결국 분열주의를 만들어낸다는 거. 이거 이제 하나 중요한 지점인데요. 지금 우리가 계량주의는 곧장 이퀄 분열주의다라고 보는 건 우리 입장인데요. 사회주의 입장인데, 계량주의 입장에서는 분열주의를 아주 다른 것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진보정, 민주농당이 뭡니까, 지금 2파, 3파로까지 분리되어버렸는데, 진보신당을 포함해가지고 3파인데, 이전에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 이 두 개로 갈라졌는데, 이 수정주의자들은 왜 분열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보면은요, 서로 간에 이익입니다. 이익. 그러니까, 당자 정당 이 자체를 하나의 어떤 이념을 추구하고, 운동을 추구하고, 그리고 국가 권력을 먹겠다라고 하는 정당으로서가 아니라, 소비들끼리 하나의 이해관계, 지역주의, 학벌주의, 이게 똘똘 뭉쳐져가지고, 서로 이해관계로, 사적 이해관계로 뭉치니까 이게 결국 분열을 낳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주의자는 결국은 분열주의로, 결국은 나는 볼 때는 분열주의 하다 보면 결국은 정당도 아니고, 결국은 그냥 이권만 따지고 그냥 민주당으로 갈라져 있고, 새누리당, 민주당, 지금 진보 정당들, 이렇게 해서 이권으로 나누는,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 분열이 결국 권력의 분점이 결국 저는 분열이라고 결국 이해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라는 게 이제 봅니다. 이건 좀 더 연구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민주노총 같은 경우를 어떻게 보냐면, 민주노총은 좀 전형적인 계량주의,
개량주의자들이 모인 곳이다라고 뭐 저는 그렇게 규정했습니다만 이번에 뭡니까 이번에 좌파 노동자에서 밀고 있는 이가병, 강진수 동기는 뭐 그래도 뭐 괜찮다. 그리고 운동을 제일 지킬 사람이다. 그렇게 나있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오늘 2등을 했더군요. 지금 선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민노총은 지금 우리가 보는 민노총이야말로 그야말로 지금 수정주의, 지금 개량주의 아주 전형인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거 왜 이래 됐나 하면 결국 정규직 운동, 정규직 운동이 결국은 우리 오늘 흔히 말하는 뭐 노동귀족이라 그럽니까? 노동귀족, 이렇게 하면서 결국 노동자 정신을 잃고 마는 그런 국면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또 파쇼의 이념으로 볼 수 있는 조합주의, 조합주의를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재능교육 투쟁의 교훈에서 이제 조합주의와 국가주의가 나옵니다만, 조합주의와 국가주의, 우리 사실 이거 우리가 우리로서 굉장히 경계해야 될 입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노동자 중심주의, 노동자 중심이라는 말을 쓰는데 노동자 중심주의가 조합주의가 아닙니다. 조합주의는 뭐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유럽에서 터져서 생디칼리즘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조합주의고요. 또 오로지 뭐 노동조합 권력만이 이 사회의 유일한 권력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극자적인 그 생디칼리즘으로 가는 그런 조합주의, 이거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주의는 분명히 조합주의로 가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볼 때는 이게 무정부주의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조합이 어떤 국가와 결합되지 않은 조합은 결국 권력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중이 인정하는 권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다만 민노총 내에서의 권력은 몰라도 조합주의는 이거는 국가라는 보다 넓은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조합주의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다 바코닝식이나 브로동식으로 그냥 무정부주의로 흘러가 버리는. 옛날에 보면은 그래 옛날 프랑스의 생디칼리즘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무정부주의를 많이 빠졌습니다. 그때 바코닝이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막스가 아주 크게 비판을 하죠. 그래서 결국 조합주의도 이거는 우리가 이것도 파쇼와 연관되어 있는 정당의 이념 추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국가주의 문제인데요. 오늘 국가주의는 사실 지금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가 국가 자본주의 체제다라고 대국주의자들이 비판하고 있는데요. 근데 국가는 우리가 옛날부터 봉건, 절대군주 국가, 자본주의 국가, 그 다음에 사회주의 국가. 우리 사회주의를 하려면 국가가 필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권력 갖고 있어야지 자본화 계급을 우리가 넉다운 시킬 수 있죠. 그게 앞으로 공산당 세대는 3단계 전술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노동자 국가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국가가 반드시 국가는 무력으로 자본화 계급을 숨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원점에서 국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번 국가주의가 되어버리면은 문제가 생기죠. 국가 자체가 하나의 폭력, 무력 집단이기 때문에 국가주의가 되어버리면은 국가가 무력과 폭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국가가 되어버려요. 이게 옛날에 이제 스탈린주의 같은 경우가 이런 국가주의에 해당되는 그런 파쇼적인 성격 갖고 있는 이념이 아닌가라는 현실 운동으로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그렇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저는 스탈린주의에 대해서는 저는 장점과 단점을 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고요. 스탈린주의가 왜 국가주의로 흘렀는가? 이런 점들은 혁명 초기 때부터 잘 아시겠지만 혁명 초기 때부터 이 개량주의자들, 수정주의자들,
또는 또 당시 또 인민주의자들도 있었고, 잘 아시게 인민주의자들이 있어요. 인민주의자들은 그 후에 선거를 해가지고 결국 들어왔습니다만, 그때 이제 현 체제에 대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국가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사실 스탈린이 제시했습니다. 사실 레닌이 살아있었더라면 결코 레닌은 국가주의를 주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스탈린이 과도하게 과잉된 어떤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을 폭력으로 희생되는 그런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진짜 그건 스탈린주의 나쁜데 그건 스탈린주의 장점은 저는 그래 봅니다. 스탈린주의가 그래도 훌륭하게 제국주의와 싸운 사회주의라는 걸 좀 지켜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면 또 최만식 교수도 그 점을 이야기하는데, 최만식 교수는 너무 또 지나친 또 스탈린주의 종교하는 사람 같은데, 저는 그 점은 반대고요. 하여튼 스탈린이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하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이 체제를 유지했던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스탈린주의의 하나의 공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91년도에 깃발을 내린 것도 그거나 결국 끝나버렸습니다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스탈린 한 장점이라면은 그런 점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파시하고 다르다면은 스탈린은 민족주의하고도 다르고요, 인종주의도 반대했고 민족주의도 반대했고, 다만 이제 군사적인 측면은 어차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 않았나. 그래서 파시즘하고는 전혀 다른 측면을 스탈린이 유지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는 인민인데요. 인민 부분인데, 인민은 바로 이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에 반하는 그는 바로 우리가 바로 파시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면은 오늘날 민주주의는 선거제도를 가지는데, 선거제도 안 가지는 그런 나라들은 그거는 우리가 독재 국가로 보는 거고요. 파쇼적인 독재 국가고, 또 의회제도 마찬가지. 의회제도도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부르주아 이제 대의제도인데, 의회제도도 어쨌든 인민 입장에서는 국가를 자기 자신을 대표해가지고 일단 모여 있으니까 선거해가지고 하나 대의제도니까 그대로 믿는데, 그런데 민주주의를 향히 지향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하는 일단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걸 보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민의 이런 민주주의에 반하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파시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선거 제도, 의회 제도 두 가지를 대표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 제도로 보는데, 이거라도 일단 있다는 것은 오늘날 민주공화국이라는 이 체제를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민주주의 제도가 있는 것이지, 오늘 민주공화국이 아니라면은 사실 선거 제도나 의회 제도 사실은 일찌감치 아마 정착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그런대로 좀 인간답게 살 점에는 좀 내가 볼 때 진보하고 있다는 관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행하는 것은 하나의 파쇼적인 이런 걸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하기는 제가 또 파리 꼬민 같은 경우는 파리 1871년도 파리 그때 혁명을 통해 가지고 들어섰던 파리 꼬민 같은 경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가장 좀 이상적이고 아주 중요한 인민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가장 이상적인 제도인데, 그에 물론 이제 소련은 소비에트, 중국 인민공사 해가지고 물론 그런 형태를 그런 노동자 평의의 제도를 유지했었지만, 지금 보면은 소련도 망했고 중국도 지금 자본주의가 길을 걷고 있는, 이거 보면은 참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파리 꼬민을 우리가 좀 우리 이상적인 인민의 기본적인 제도로 봐야 된다 하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우리 인민의 민주주의와 관련해가지고 그 NLL 있죠. 서해 북방 한계선 NLL 회로에 대해서 그걸 회로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에 내가 오늘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기 없어. 그렇군요. 그러면 NLL 회로에 대해 가지고 공개하냐 비공개하냐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보수 거대 양당은 공개하자라고 했는데 그 당시 진보 정당들하고 안철수하고는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했더군요. 비공개해야 된다. 왜 국가기록물을 대통령 회의록을 왜 공개해야 되느냐. 그걸 비공개로 놔둬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저는 진보 정당 안철수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국가기록물 그것도 인민의 것이지 어떻게 어떤 대통령 것입니까? 어떤 국회의원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이번에 어쨌든 보수 양당대로 자기들 첫 당위 상당에 따라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 기본적인 원칙은 국가기록물이든 국가 경찰이든 군대든 전부 다 인민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밀이라도 톱시크릿이라고 1급 비밀이라도 인민에 의해 가지고 공개를 하면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분명히 이게 바로 보면은 이 국가주의적인 측면인데요. 결국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국가의 파쇼적인 그 측면인데 우리는 공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충 해서 아마 이 단계까지는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마치고요. 여기 좀 더 추가로 제가 빠뜨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추가로 보면은 결국은 이제 요약하자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파시즘에 관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결론 내려야 2번까지 보면서 한국 사회운동의 파쇼적 본질에 관해서 결론 부분,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를 우리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이 파쇼라는 것이 중산층의 지지를 받았는 운동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운동이죠. 오늘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파쇼 운동은요. 그런 점에서 다만 여기서 우리가 파시즘이 왜 잘못됐는가 하면은요. 파시즘은 이른바 중산층을 기본적으로 둔다는 점. 이건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속성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은 막스는 중간계층입니다. 중간계층. 자본가계급과 농자계급이라는 두 개의 기본계급 사이에 있는 중간이다 그래가지고 독일 말로는 미텔 클래스라고 불렀죠. 중간계급. 그래 불렀는데 그 후에 이게 이제 변질돼가지고 이제 자본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이걸 중산층 하자 소득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중산층이라는 말이 이제 기본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중산층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이거는 민주주의 운동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지금 운동을 보면은요, 다만 이 중산층이 지금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같은 지난해 대선 때 98%를 차지했던 대중들이 98%가 지지했는 두 개의 보수 거대 정당, 보수들은 전부 다 우리는 대충 보면은 거기 중산층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중산층이 주도하는 하나의 운동으로서의 한국의 민주주의 운동을 보자면은 저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보수 정당들이 대중 추수주의라는 겁니다. 대중 추수주의. 대중이 뭘 아주 좋아할까? 대중의 선호 같은 거, 취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중심에 두고 이른바 파쇼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중들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중산층들이 내가 이 사회의 주인인가에 대해 가지고 진짜 의식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본인이 만약 주인의 의식이 있다면은요, 주인의 의식, 사실 계급 의식 없이는 아주 생기기 힘듭니다만은, 우리가 중상 정도의 생각은요, 그냥 뭐, 돈만 생기면 그냥 소비하고 하는, 우리가 말입니다. 소비주의, 향락주의, 사치주의에 빠져가지고요. 네. 이런 것들을 지금도 계속 지금 보수 정당들은 계속 이렇게 만족시켜주고 있고요. 언론을 통해가지고, 모든 사회 체제를 통해가지고, 동원해가지고, 중상적 그런 기호에 맞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한국 사회 파시즘 사회라고 볼 경우에, 기본적으로 대중 주주주의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첫 번째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거는 과거에 중후민주주의라고, 중후주의죠, 중후주의. 중후주의라고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옛날에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중후주의, 그래가 중후민주주의 그럽니까? 중후주의 그래가지고, 모든 대중들을 이 밥으로 만드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현재 선거제도나 모든 의회제도 같은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그 주축인 그 중산층의 지지라는 것이 바로 대중투주적이라는 전 관점. 이거는 잘못되면은 바로 중후주의로 간다는 점. 이런 점들을 저는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사실 오늘 파시즘이 과연 뭐냐? 파시즘은 옛날식으로 뭐 인종주의니 민족주의니 뭐 군사주의 이런 것보다는요. 오히려 대중투주주의로 간다는 것. 그게 하나 오늘 한국 사회의 파쇼의 본질은 저는 거기서 찾고 싶습니다. 네. 이런 무계급 사회, 계급이 없는 사회예요. 네. 왜 계급이 없으면 계급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계급이 없는 사회다. 돈만 있으면 최고다는 중산층이 일단 내라. 네? 이런 식으로 하는 이거 그래서 이런 한국 사회의 이런 특징들은 저는 이것도 미국하고 선진국하고 또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진국은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이 선진국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또 다릅니다. 그쪽은 대중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지역사회라든지 이런 데 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하고요. 그래서 우리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초기에 지방자치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그 당시 공산당이나 사회당이 많이 당선됐습니다. 지역구 의원들 많이 당선됐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실 겁니다만은. 그래가지고 그 당시 지방의회를 장악했죠. 예. 그 유럽 코뮤니즘이 바로 지방의회를 장악했습니다. 다만 중앙권력을 장악 못했다는 점, 그거 하나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그게 사실은 되게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냉전이요, 냉전. 냉전이 끝나면서 그때부터 결국 이 유럽 커뮤니즘도 사안길을 갔고, 일본의 공산당도 사안길을 갔고요. 이 결국 알고 보면 결국은 냉전 시대 바짝 긴장해서 있었던 그 사회의 이런 긴장감 이런 것들은 그 당시 노동력에 대한 계급 의식이 많이 살릴 수 있는 좋은 분위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깨어지면서 신자유주의하러 가게 되는 자본가 계급이 사회를 장악해 들어가는 그런도 무너졌겠다. 서울역의 공연도 무너졌겠다. 특히 지방권력도 무너졌겠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파고드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런 운동이 바로 지금 현재 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첫째는 우리나라는 이 대중투주주의가 가장 파쇼적인 본질에 가장 가까운 그런 걸로 저는 보겠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그 스위즈의 그 파쇼를 보면은 거기에 이런 걸 의미하는 약간의 그 문구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보면은 스위즈는 그때 대중들을 하나의 그 선거 그 표 찍는 하나의 기계로 생각한다는 것,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대중투주주의의 본질이다라고 저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러고 이제 사실은 그때 왜 파시즘이 그때 유럽 같은 경우에 그때 22년도, 42년도까지 20년 가까이 파시즘이
명하게 된 가장 그때 왜 파시즘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배척했는가 하는 걸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 원래 이제 선진국들이고 자유주의, 의례제도, 자유주의와 그 다음에 스탈린이 그당 주장했던 그 당시 사회주의, 소련 사회주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무솔리니나 히틀러가요. 하나의 그 당시 이런 이념들이 하나의 정쟁 상대였기 때문에 배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좀 현실적인, 좀 파생적 차원에서 주장하는 부분인데, 그 당시 이제 독일에서 농작의 운동이 상당히 컸었죠. 동부 유럽 쪽 그때 잘 아시겠지만, 그때는 아직까지도 그때 2차 세계대전 전이라 가지고 그 당시 있었지 그 당시 우리 동부로 가면 동부 유럽이나 이런 쪽들이 그 당시 상당히 인민들이 이 사회주의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인민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사회주의 정권으로 바뀔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었죠. 네. 그 당시 헝가리라든지 그 당시 체코슬로바키아라든지 그다음에 또 불가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전에요. 그 당시 사회주의 이런 정당들이 많이 생겨났고 집권도 가능한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회주의나 자유주의는 그 당시 80몇 개는 하나의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그걸 배척하는 수단으로서 다시의 민족주의, 그리고 또 군사주의 이런 것들을 제한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점들이 이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고, 그러고 이제 그래서 이런 점들을 첫째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제가 대중주주주의가 한국 사회 운동의 파쇼적 첫 번째 본질이라는 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라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파쇼적인 측면입니다. 그걸 계급의식 없는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전개되는 파쇼주의라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파쇼주의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경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경제에 관한 기본적으로 예컨대 지금 박근혜 정권은 경제 민주화 이러면서 과거에 공약을 해가지고 지금 국민들은 잔뜩 부풀어져 있죠. 경제 민주화. 근데 과거는 지금 7월달 국회까지 와가지고 보니까 전부 다 옛날에 다 공약 지금 거짓말이죠. 사기 아닙니까, 사기. 기만적이라는 걸 이제 드러났습니다. 경제 민주화니 복지 정책이니 또 재벌 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걸 이미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이건 지난 5월달에 볼 때 5월달에 그때부터 이미 드러났었는데요.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박근혜 정권의 하나의 큰 특징은 이른바 뭡니까? 이른바 군사주의, 쉽게 말해서 반복 정책, 네? 반복 분단 정책, 군사적 우위를 우리가 나만이 가져야 된다. 북한은 하나의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될 하나의 세력을 보지 않고 분단의 세력으로 보고 또 북한을 뭡니까? 그냥 지구상에서 소멸시켜야 되는 그런 세력을 이른바 반공주의, 네? 이런 군사주의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지금 박근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살린다는 이 명분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바로 이 북한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런 입장이 오히려 본질에 깔려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날 지금 박근혜가 미국과 중국 갔다 오면서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지금 아직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이 중산층 보면은요, 박근혜, 이거 우리나라 뭡니까, 국토 방위는 확실히 한다. 라는 점수를 받은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국토 방위돼야지만 또 경제 살릴 수 있는 거니까, 박근혜식으로. 이것들이 지금 참, 우리가 이 두 번째 이거 경제와 관련된 파쇼로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 반통일적인, 예? 어떻게 보면
참 반민중적인 이런 박근혜 정권은요, 이건 과거에 보면은 이제 수희지가 이야기했는 제국주의의 재분할 정책, 영토의 재분할. 분단할수록 좋은 거 아니냐 이거지. 재분할 정책, 옛날에. 그래가지고 결국 전쟁을 계속 부추기는 쪽으로 한 제국주의의 영토 분할과 그다음 전쟁 하는 거. 이런 것들하고 진짜 맞닿아 있는 아닌가. 박근혜 반통일 주의는, 민족 분단주의는 과거 제국주의 영토 재분할을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고, 이거는 결국 자본가 계급을 남한에서 확고한 세력으로 앉혀주는 그런 경제주의, 그런 경제 체제를 추구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보면은 지금 따지고 보면은 과거에는 스위즈가 본 파쇼 세력들은 전쟁 추종 세력들인데, 지금 보면은 박근혜 정권은 지금 국방비를 내년에 더 늘리겠다 그러고요. 지금 박근혜 어떻게 보면 미국 제국주의 하에 지금 온전하게 있는 하나의 그런 정권으로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중국하고는 화해하고 북한을 잘 억제시키고 올라가는 이야기고, 미국에서는 국방을 더 방어해가지고 북한이 걸핏하면 북한을 치겠다는 그런 군사주의가 박근혜의 본질 아닌가라고 봅니다. 이거는 자기 아버지 지난번에 귀태라고 그랬잖아요. 귀태. 거기에 대해서 흥분해가지고 하루 정도의 국회 일정이 완전히 스탑됐다는 이유 알고 보니 결국 박근혜의 그런 오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두 번째 문제, 우리 사회의 본질은, 두 번째 문제는 결국은 이 군사주의, 이것을 계속 연장하고자 하는, 그러면서 경제살인단 문제는 자본가 계급입니다. 자본가 계급의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바라는 군사주의에 의해 가지고 남한을 통제하고자 하는, 이것이 두 번째 파쇼적인 본질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제국주의 안 부르더라도 이른바 반복 전쟁주의라 그럴까요? 국가들을 반대하는 그런 전쟁주의, 군사주의, 반복 군사주의를 추구하는 게 두 번째 우리 한국 사회의 파쇼적인 본질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고 잠시 좀 쉬겠습니다. 재능교육 좀 잠시 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현재 한국 사회에 온전하고 있는 세 번째 문제는 과거 파시즘은 지도자 숭배하는 인종주의, 지나친 민족주의에 경도된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과거의 파시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한국에서의 사회운동 파시즘 본질은 뭐냐?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종주의에 해당되는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은 예컨대 비장애인 운동, 장애가 아닌 비장애인을 아주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는, 이것도 인종주의에 저는 포함된다고 봅니다. 장애인들이 지금 이동권이니 지금 노동권이니 교육권 등등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지금 착취는요, 탄압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일종의 이게 과거 파쇼의 연장선상이 뭐냐면, 인종주의라는 개념은 우생주의하고 통하는 거고요. 이거는 오늘 우리 사회에 만든된 비장애인 제일주의라고 그럴까? 이 개념이 잘못되는 겁니다. 이건 아까 성소자는 마찬가지, 성소자도 마찬가지고요. 성소자도 우리가 보면은, 그래 봅니다만, 이 동성연애라는 개념, 동성결혼 개념,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여러분들 아직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생명이 처음 생겼을 때는요, 아무 구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 바다에서 맨 처음 생겼죠. 바다에서, 물고기가 바로 우리 인간의 조상, 물고기. 옛날에는
아무도 구분이 없었고 그대로 발을 놨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다시 육지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쭉쭉쭉 이제 파충류로 해가지고 포유로 해가지고 인간이 나타나는데 저는 보면은 어떤 동성이라는 개념은요, 바로 그때부터 이미 인간의 어떤 이 생태학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 아닌가라고 보고 그 당시 아무 구분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나라는 지금 또 인종적인 문제보다 민족주의 보면 오늘날 그 종교 근본주의, 종교 근본주의예요. 종교에 빠진 근본주의, 근본주의 입장을 보면은요, 이것도 과거의 파쇼의 민족주의가 이게 확대돼가지고 자신들 민족의 종교, 아랍 종교, 유대인 종교를 그대로 숭배하는 아랍의 지금 근본주의가요, 아랍의 이슬람 근본주의가 결국 이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랍 종교주의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때 한국 현대사회 세 번째 꼭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 지금 기독교 뭡니까? 가톨릭, 불교, 유교 등등 해가지고 아마 우리나라처럼 종교 잘 된 나라 없을 겁니다. 저는 그래 보는데 사실은 종교가 아주 다양하게 말이죠. 아주 무지개식으로, 무지개 사회당식으로 무지개 종교주의라고 해도 무지개 종교당 해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교들이 생겨나는 거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민족의 우수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다양성을 추구하는 우수한 있습니다만 이거 참 아니다. 종교 이것도 빠지는 것도 이것도 바로 파쇼의 본질이라는 걸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 해서 그래서 요 세 가지로 좀 압축을 해서 한국 사회문명의 파쇼의 본질을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그동안에 재능교육 투쟁에 저는 결합을 못했었고, 그 결합한 이제 동지들 이야기를 쭉 들었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인천 좌파 연대 이분들하고 의논해본 결과, 그만큼 여기 우리 개입을 해야 되겠다.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졌고요. 그래서 발표를 했고, 최덕효 동지가 이제 협력하셔가지고 많이 이제 우리 좌파 입장을 좀 명확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저는 그래서 재능 교육 투쟁을 저는 기본적으로 3단계로 발전해야 될 운동으로 일단 봅니다. 보면은 첫째는 이 자본교육, 이 재능교육 자본교육, 교육 산업이라고 할까요? 일단 산업자본으로 출발한 이 재능자본, 자본주의 하에서의 노동자는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자본과 적대적 관계에서 일단은 임금을 벌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민노총에 80여개 되는 농경장이 벌였다시피 결국은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의 모순인 착취라는 문제, 이른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문제, 이 문제를 현재 자본주의 틀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재능교육 운동이 시작이 됐다고 저는 첫 번째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민주노조 운동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거는 잘 알다시피 지금 재능교육 투쟁은 지금 그야말로 민주노조 운동으로서는 아주 가장 전위적으로 달리고 있는 운동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요. 그럼 세 번째 노동자 계급 운동, 우리가 노동 계급 운동으로 이제 세 번째는 발전해야 되는데, 과연 전체 한국 사회 상황을 볼 때는 이 계급 운동이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민노총이 저를 개량화되면서 사실 노동 계급 운동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민노총 잘 해산하는 게 낫지 뭐 때문에 있느냐 하는 이런 비판들도 비난에 더 가까운데, 비난에 가까운 그런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직도 재능교육 투쟁은 아직도 노동자 계급 운동으로까지 발전하기는 아직 못하고 있다. 다만 민주노조 운동으로서는 아주 가장 진정으로 싸우고 있는 그런 현장으로 민노조 운동의 어서는 아주 확실한 그런 투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관점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노조 운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모든 농성장들이 민노조 운동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 갖고 있는 그런 투쟁 현장이라 봐도 뭐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일부 안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이 개혁 운동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늘 우리가 어떤 논의해봐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아직도 개혁 운동으로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 특히 재능교육 투쟁 현장으로부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바가 바로 그 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특히 레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레닌 같은 경우는 제가 레닌 전집을 아무래도 내가 옛날 읽어봤던 어디 있는가 아무리 못 찾았는데 레닌은 조합과 국가는 상호 발전해야 된다는 점을 레닌은 갖고 있습니다. 조합도 발전해야 되고 국가도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봤는데 특히 이 점은 그때 레닌이 그때 트로츠키하고 그 대화에서 트로츠키는 그런 말 했습니다. 트로츠키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당시 물론 1917년 국가혁명이라는 그 책을 낼 때 그 당시 그때 트로츠키와 레닌하고의 그 대화록인데 거기 보면은 트로츠키는 이제 우리가 이제 권력 잡으면은 노동자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로츠키는 이것도 지금 트로츠키주의자들이 가장 곤욕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레닌은 아니다. 노동조합 있어야 된다. 거기서 노동조합과 국가는 같이 발전해야 된다는 관점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1917년도 그때 이야기니까 레닌 23년 레닌이 죽기 전까지 레닌은 꾸준히 그 문제를 제기를 했고 사실 그때 뭐 잘 아시겠지만 레닌이 그때 볼셰비키를 끌어갔던 가장 핵심 세력도 그 당시 소비에트 내의 바로 이 노동조합을 강조했던 그 운동가들 중심으로 엮었기 때문에 결국 레닌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제 평가입니다만 그 상호발전의 이 개념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변정법적 유물론, 그 변정유물 저는 변정유물론이라고 저는 제 정치학 경제학 책글에 썼습니다만 변정유물 입장에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합과 국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연계, 서로 이제 연결돼야 되는, 연관돼야 되는 그런 관계로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합과 국가 간에는 하나의 어떤 대치 현상 이런 데서 서로 변혁이 이루어지고요. 사회가 변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발전이라고 하는 이런 변정법적인 이런 그 발전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은 분명하고요. 그래 지금 예컨대 영국의 지난번에 카리니코스라는 요크 대학 교수요. 교수가 그때 양반 책이 뭐더라. 그때 제가 그때 대선 후보 때 그 책을 읽어봤었는데 막 나온 책인데 그 책 이름이 뭐더라. 예. 거기 보면은 거기 기본소득도 이야기하고요. 그 당시 카리니코스가 기본소득 이야기도 그때 처음 꺼냈고 거기 보면은 트로츠키주의자로서의 이 카리니코스가 자기가 그의 한 이야기 보면은 자기가 가장 트로츠키주의에서 가장 곤욕스러운 부분은 바로 이 노동조합을 부정했던 것 트로츠키 이 점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볼 때는 역시 레닌이야말로 내가 볼 때는 참 가장 훌륭한 변정유물론자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닌이 특히 레닌이 이제 자기가 죽을 때 그래도 스탈린 말고 그래도 트로츠키를 자기 국회자로 세워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도 스탈린은 안 되겠다. 하고 트로츠키를 자기 국회자로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을 표현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그때 아마 레닌이 그때 마지막 유언이라 그럴까요? 그걸 이제 발표를 해야겠는데 그걸 그때 이제 스탈린 자기가 이제 권력 잡으면서 레닌의 그런 유고집들을 전부 다 발표 못하겠죠. 이른바 오세로 말하면 NLL 대화로 비공개하듯이 비공개로 갔었는데 거기에 아마 있는 모양이다. 그 후에는 이제 발표됐는데 그 후에는 이제 공개됐지만 그래서 이제 레닌은 분명히 트로츠키를 스탈린보다 원했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저는 이제 이 개념 투쟁의 이 조합이라는 이 문제 저는 이 조합과 국가 문제에 있어서
보면은 여기서 제가 여기 노동조합 중심과 결국 정치적 중심인데 지금 가장 이제 문제는 현재 재능노조가 지금 뭐 분열되어 있고 노동조합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노동조합 중심입니다만은 노동조합 중심이 이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이제 투쟁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노동조직 정치조직이 대표인 노역추가 이제 여기 노역추 나와 있습니다만 노역추 쪽이 정치조직인데 노역추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투쟁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걸 봅니다. 정말 레닌이 이야기대로 국가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정치조직이 국가입니다. 정치조직이 국가라고 보자면은 노동조합과 정치조직 즉 이 두 개가 같이 상호 발전해야 된다는 점, 레닌의 이런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좌파 입장은 분명히 노동조합 중심을 세우면서 그게 정치조직이 거의 같이 중심되어서 같이 결합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변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념적으로는 잘못하면 조합주의로 오해되거나 국가주의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이념적인 착오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빼버리고요. 이건 아니다라고 좀 빼는데 다만 지금 노역추 같은 노역추가 정말 정치조직으로 노역추가 아닌 국가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단체인가 아닌가 하는 성격. 이거는 좀 더 앞으로 좀 더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보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오늘 끝나고 난 뒤에 한번 여러분 이야기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우리 뭐 결론은 좌파 투쟁 결합은 저는 뭐 분명합니다. 레닌 입장에 따라가지고 상호 발전하는 추세로 노동조합과 정치조직이 같이 발전하는 상호 발전하는 추세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좌파 투쟁이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보수 야권하고도 선택적으로 연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부정선거,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부정선거 문제도 사실 지금 보수의 자유주의자들이 지금 거리투쟁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 우리가 같이 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일단 완성하자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앞장서서 좌파가 앞장서서 연대할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 문제는 선택적인 연대라는 관점인데 선택적 연대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역시 같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을 하면서도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인 우리의 그 노선, 독자적인 우리의 그 집단을, 조직을 형성한다는 점, 이 점에서 우리는 선택적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인 조직이 없이는 우리가 보수 야권에 그대로 먹혀야 되는 거니까 오늘 진보 신당이라든지 이런 당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연대를 하면 좋겠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자의 독자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독자 권력을 추구하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자유주의자들은 반대할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반대하듯이요. 그런 점에서 또 진보 정당도 반대하듯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노동자 민주주의 독자적 정책이 아니라 과거 제1기 노동운동이라 그러는데 이 점은 여전히 저는 중요한 그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독자적인 세력이 없이는 결코 부르주아 민주주의자하고 우리 같이 하기는 참 어려운 점, 이런 점들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정당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정당이 있어야 되겠다는 점, 이건 레닌이 강조하듯이 정당이 있어야 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보면은요, 여기 그 서울 좌파 연대에서 나왔는 이 문건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최덕효 동지가 7월 15일 재능사태 운동의 원칙으로 푼다. 재능투쟁의 성격과 미래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참 이 문건이 아주 참 잘된 문건으로 우리 좌파 입장을 충분히 살리는 좋은 문건으로 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덕효 동지가 한번 간단하게 좀 이따가 한번 좀 설명하시든지 정말 좋겠고요. 저는 하여튼 7월 15일 서울좌파 연대 이 문건에 따라 가지고 재능사태는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저는 밝히고, 저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여기 그게 있더군요. 보니까 과거에 올해 3월 2일 날은요, 3월 2일 날 그 유명자 그 조합원이 전국 장애인 활동 보존연대인가요? 대인가요? 거기 가가지고는 자기가 전 지부장을 이야기했답니다. 3월 2일. 그 전에 선거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저 강창훈 씨한테 넘어가고 자기는 이제 지부장 자리를 그만두는 그 전 지부장이었는데, 그런데 3월 2일 날 그랬는데 6월 17일 날은 지부장이라고 이야기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석 달 걸음 사이에 이런 문건이 나왔는데, 그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 이 사람 노역추가 어떻게 유명자 전 지부장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갖는 것인가 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아마 해명이 좀 분명히 유명자 저쪽 이른바 한구단 그쪽에서 왜 지부장이 했는가에 대한 어떤 논리나 해명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뭐 들어본 적 없으니까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15일날 바로 이 체득표시 문건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운동의 원칙이라는 건 바로 여기 보면은 결국은 마지막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지막 결론 보면은 노조와 조합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재능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노조와 조합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이거는 우리 인천 지역도 다 봐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래 조합원 계획에는 특정 정파, 소집원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조합원으로서 교섭투쟁 방향에 나온 바대로 투쟁의 힘을 모은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 이들도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연대조직 노역처는 그간의 훌륭했던 운동 작품을 되살려 조건 없이 노동자들의 당진 투쟁을 돕는 것이 사회주의 정치 조직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예, 저는 이 점은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만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도 이제 결국은 우리 결론 부분에 가가지고 결국은 노동조합 중심의 정치 투쟁은 지속돼야 된다라는 관점. 예, 이게 바로 여기서 금방 이야기하는 기본 전략으로서요. 그 점은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우리가 이게 4대 전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4대 전술 이거는 바로 레닌이 바로 국가혁명에서 거기서 완성한 그런 4대 전술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이며 연대적이며 목적의식적 투쟁. 특히 목적의식 투쟁을 아주 강조했는데 레닌은 나머지는 영동 창의적 연대적 이거는 노동운동의 기본적인 성격이니까. 근데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예를 들자면은 능동적이라는 개념은 현재 정규직간의 비정규직 투쟁, 이거 지금 능동적인 투쟁입니다. 노동자들이 왜 투쟁해야 되는가 하는 가장 억압받고 있는 비정규직이 사실 노동운동의 기초입니다. 기초. 토대입니다. 토대. 예. 그러면 토대에 있는 노동자 계급이 바로 능동적으로 나올 때만이 바로 노동운동이 역동적이고 살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가장 억압받는 민중들도 같이 연대한다는 그런 개념이 여기 성립이 됩니다. 그 능동적이라는 개념, 이건 저는 이제 비정규직 투쟁이야말로 가장 능동적인 투쟁이라고 저는 규정 짓고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 말은 창의적이라는 개념은 오전 노동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고공농성이라든지 희망버스 이런 것들이 전 창의적인 투쟁으로 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사회 일반적인 그런 상황과 다르게 노동자들이 아이디어로 안 되겠다. 투쟁을 어떻게 하자. 위로 올라가 사람 잘 보이니까 투쟁하자. 생명도 위험하니까 하자. 그 다음에 또 단식 투쟁 같은 거 이런 거는 너무 이상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자회견, 서명운동, 집회, 시위 이런 것들은 너무 이상적인 투쟁인데 좀 창의적 투쟁이라면은 공공공성이라든지 희망버스 투쟁 아주 그건 창의적인 투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 우리도 적극적으로 추동해야 되겠다는 점이 있고요. 연대적인 투쟁은 잘 아시다시피 결국은 모든 노동자 민중들이 연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노점상, 철거민 등등등 모든 이 프롤레타리아들이 연대해야 되는 그게 바로 연대적 개념입니다. 그 같은 우리가 용산 참사에 우리가 같이 투쟁했기 용산 참사 같은 투쟁, 연대 투쟁과 중요한 우리 사회 투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적의식적 투쟁은 바로 좌파 정당의 결성과 그 다음에 좌파 연대 투쟁이 목적의식적 투쟁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점들이 이제 그 네 가지가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월간 좌파 창간 후에 제가 그 네 가지 이 전술을 중심으로 그때 지금 농자에게 돌아가는 손해배상 문제와 손해배상 투쟁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선박했습니다. 그게 네 가지 전술을 중심으로 선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지금 지금 저기 노역추 동기들 주변부 인사들이 지금 뭐라 하면 언론 테러입니까 뭡니까 회복 테러인가 뭔가 자행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저는 그래 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은 저는 과거에 막스 얘기하다시피 이른바 룸펜 프롤레타리아라고 저는 봅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 또 공산주의 막 떠드는데 그런 이념 이 사람들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일 보고 다만 과거에 막스 얘기할 때 룸펜 프롤레타리아 정도로 그냥 여기면 되지 않겠나라고 하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언론 테러 때문에 직접 받는 우리 최대표 동지와 서울 좌파 동지들이 참 괴롭고 내한테까지도 날라왔대. 내한 땡큐 회사고요. 날라왔대. 참 저는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사람들 저는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가 권력만 가서 통제해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하여튼 우리 그런 권력이 없습니다. 없고 아무 룸펜 프롤레타리아라고 우리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종교 같은 데 보면은 옛날 유대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옛날 원시 종교 유대교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게 있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복수 이렇게 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같은 게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게 그 후에 제가 알기로는 하무라비 법전에까지 연계돼가지고 고대 법전으로서 이 복수주의가 아주 훌륭한 법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사형제도도 마찬가지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저는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된다고 보고요. 어디 보면은 참 옛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으로 한번 이해한 건데 한번 붙어볼까 싶었는데 그냥 룸펜 프롤레타리아라고 그냥 그대로 규정 짓고 이 사람들이 자기 양심이라든지 또 진리라든지 그리고 정의에 이렇게 선곡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투쟁하는 게 정도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게 결국은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끝까지 기본적으로 지킨다면 안 되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끝내고 여기 이제 우리가 마지막 21세기 사회과학의 진로 부빌두벗 이거는 레닌은 포지투비단을 흉내내가지고 제가 영어로 써봤었는데만은 그렇게 노동자 교육의 결국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게 결국 우리가 앞으로 진로라고 생각합니다. 딴 거 특별한 건 없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해서 저는 간단하게 오늘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과 이렇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